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어느 산골에 홀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지. 어머니와 아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끔찍이 위하면서 오손도손 정답게 살았어.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안 보여. 안방에도 부엌에도 헛간에도 뒤뜰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어머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물었지. 혹시 우리 어머니 못 보셨나요?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오냐.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되는 아주 커다란 새 2마리가 내 어머니를 잡아갔어. 이거 정말 큰일이지? 그래서 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머니를 찾아 나섰어. 한참을 가다가 길가 논에서 모를 심고 있는 아저씨 한 분을 보았어. 아저씨,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커다란 새가 우리 어머니 잡아가는 건 못 보셨나요? 이 논에 모를 다 심어주면 가르쳐 주지. 그래서 아들은 팔다리를 걷어붙이고 볼을 다 심어주었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볏짚 태운 재를 주면서 말했어. 저기 저 바위 고개 너머로 날아가더라. 겨우겨우 고개를 넘어 여러 달을 가니 이번엔 고추밭이 보였어. 마침 할아버지 한 분이 고추밭을 메고 있었지. 할아버지,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커다란 새가 우리 어머니 잡아가는 거 못 보셨나요? 이 고추밭을 다 매주면 가르쳐 주마. 그래서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추밭을 전부 매주었지. 그제야 할아버지가 고춧가루 한 봉지를 주면서 말했어. 저기 저 가시나무 숲 위로 날아가더라. 가까스로 가시나무 숲을 헤치고 얼마쯤 가니 다람쥐 한 마리가 이리 쪼르르 저리 쪼르르 다니면서 도토리를 줍고 있는 거야. 다람쥐야,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되는 커다란 새가 우리 어머니 잡아가는 거 못 봤니? 도토리 한 바가지만 주워다 주면 가르쳐 주지. 그래서 아들은 부지런히 도토리를 주워서 한 바가지 가져다 주었어. 그러니까 다람쥐가 독고마리를 한 움큼 주면서 말했지. 이너머 찍 저너머 찍. 독고마리는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붙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잘 달라붙는 열매를 말해. 다람쥐가 일러준 쪽으로 또 한참을 가다 보니 까치 한 마리가 이 나무 저 나무로 훌쩍훌쩍 날아다니며 벌레를 잡아먹고 있었어. 까치야,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커다란 새가 우리 어머니 잡아가는 거 못 봤니? 맛있는 벌레 한 소쿠리만 잡아다 주면 가르쳐 주지. 그래서 아들은 맛있는 벌레를 한 소쿠리 그득 잡아 주었지. 그러니까 까치가 삭정이 한 단을 주면서 말했어. 이너머 깍 저너머 깍. 삭정이는 말라 죽은 작은 나뭇가지를 말해. 까치가 일러준 쪽으로 또 한참을 가니까 큼지막한 바위굴이 하나 나왔지. 그런데 굴 입구가 온통 새 발톱에 긁힌 자국 투성이었어. 옳거니 여기가 바로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커다란 새가 사는 집이로구나. 아들은 발 뒤꿈치를 들고는 살금살금 바위굴 속으로 들어갔지. 동굴안은 겉보기와 달리 아주 널찍했어. 마침 큰 집이 한 채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쇠창살에 갇혀있지 뭐야. 얼마나 반가운지 아들은 쇠창살 사이로 어머니 손을 붙잡고는 엉엉 울었어. 어머니,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커다란 새가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이 쇠창살은 그 못된 새들이 죽기 전에는 절대 안 열린단다. 정말 아들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쇠창살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야. 국리 끝에 아들은 모 심던 아저씨가 준 재는 방에다 훌훌 뿌리고 고추밭 매던 할아버지가 준 고춧가루는 마당에다 솔솔 뿌렸어. 또 다람쥐가 준 독고마리는 부엌에다 뿌리고
까치가 주는 삭정이는 아궁이에다가 넣어 놓았지. 그리고 나서 아들은 벽장 속에 꼭꼭 숨었어. 날이 어두워지자 꽁지닭발, 주둥이닭발, 커다란 새 2마리가 동굴 속으로 들어왔지. 어라, 어디서 사내 아이 냄새가 나는걸? 정말이네. 2마리 새들은 여기저기를 다 뒤져보았지만 꼭꼭 숨어있는 아들을 찾아내지 못했어. 오늘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엉뚱한 냄새를 맡았나 보군. 그래, 맞아. 피곤한데 얼른 잠이나 자자고. 새들이 방에 들어와 벌렁 누우니까 제가 풀풀 일어났지. 아이고 매캐해. 마당에 나가서 자자. 마당에 나가 누우니까 이번엔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어. 에취, 아유 배워라. 부엌에 가서 자자. 에취. 부엌에 들어가 누우니까 이번엔 독고마리가 등을 콕콕콕 찔러대는 거야. 아이고 따가워라.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가마솥에 들어가서 자자. 새 2마리가 가마솥으로 들어가자 숨어서 지켜보던 아들이 슬금슬금 벽장에서 기어나왔지. 그리고는 어디서 끔찍한 바위를 쥐보다가 소뚜껑 위에 눌러놓고는 아궁이에다 불을 댔지. 타닥타닥타닥타닥. 처음에는 솥 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어. 아이 참 따뜻하다. 아이 참 따뜻하고 좋아. 하지만 웬걸 아들이 계속 불을 떼니까 솥 속에서 우당탕탕 난리가 났어.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새 살려, 새 살려. 그러나 소뚜껑을 바위로 꾹 눌러 놓아서 새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만 새까맣게 타 죽고 말았지. 새들이 죽으니까 어머니가 갇혀있던 쇠창살도 저절로 스르륵 열렸어. 아들은 수처럼 까맣게 타서 바짝 쪼그라든 새들을 절구에 넣고 절구꽁이로 콩콩 찧어서 가루를 냈지.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와 그 가루를 바람에 훨훨 날려보냈어. 그랬더니 그 가루들이 멀리 날아가서는 글쎄 모기로 변했다는구나. 언제 기회가 있으면 모기를 가만히 살펴봐. 꽁지도 길쭉, 주둥이도 길쭉하지. 꽁지닭발, 주둥이닭발, 커다란 새가 사람한테 죽은 게 너무 억울해서 모기가 돼서 사람을 자꾸 무는 거래. 사람이 된 들지. 옛날 옛적에 절에서 꼼짝 않고 글 공부만 하던 젊은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 젊은이는 멀리서 대문만 봐도 가슴이 뛰었어. 3년 만에 보는 집이었거든. 어머니 하고 멀리서부터 불러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 젊은이는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대. 드디어 대문 앞에 도착했지. 다행히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어. 대문을 미치고 들어설 때에는 가슴이 벌렁거렸지. 막 대문을 들어서며 고개를 두는 순간 젊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자기와 똑같이 생긴 젊은이가 마당에서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 이게 웬일이지? 넌 누구냐? 절에서 온 젊은이가 물었지. 나 이 집 아들이다. 그러는 넌 누구냐? 집에 있던 젊은이가 대답했어. 뭐라고? 내가 이 집 아들이야. 절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이 말에 집에 있던 젊은이가 콧방귀를 뀌었어. 3년 공부를 마치고 난 이래전에 돌아왔다. 어디서 굴러먹던 녀석인지 몰라도 썩 꺼져라. 둘이서 옥신각신하는 소리에 집안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어머머머. 큰 방에서 나온 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 저런. 담뱃대를 내민 아버지는 어찌나 놀랐는지 그 팔을 도로 걷어들이지 못했지. 에고머니. 작은 방에서 나온 누나는 얼굴이 하얗게 됐어. 뭐? 아랫방에 있던 머슴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지. 깨갱 강아지들도 놀라 꼬리를 감추며 슬슬 피했어. 글쎄 쌍둥이 또 그런 쌍둥이가 어디 있겠소. 두 젊은이는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싸웠어. 내가 없는 틈에 와서 우리 부모님을 속이다니. 넌 어디서 온 귀신이냐? 내가 틀림없이 이 집 아들인데 뻔뻔스럽군.
무얼 노리고 온 것이냐?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 수 없어 집안 사람들은 멍하니 둘을 바라만 보는 거야.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대답했지. 믿었던 가족들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소.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다니까요. 3년 전에 절로 떠났던 아들이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집에 있던 젊은이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 아버지, 어머니 속지 마세요. 제가 왔을 적엔 반갑다고 손도 잡고 뺨도 만져보셨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귀옛말로 물었어. 아무래도 구별을 못하겠는데 둘 다 아들로 삼을까? 그러자 어머니가 고개를 새겨저었지. 안 돼요. 둘 가운데 한 놈은 분명 가짜예요. 가짜는 우리 집을 망하게 할지 몰라요. 꼭 가려내요. 참 그렇군. 헌데 어떻게 진짜 아들을 찾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 내 아들은 오른쪽 팔뚝에 검은 사마귀가 있다. 어디 보자. 그러자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가 소매를 긋고 맨 팔뚝을 내보였지. 집에 먼저 와 있던 젊은이도 질세라 소매를 긋고 맨 팔뚝을 내밀었지. 저런, 둘 다 똑같은 자리에 사마귀가 있었어. 모양도 크기도 똑같이 집에 먼저 와 있던 젊은이가 말했어. 진짜 이 집 아들이면 이 집 형편을 잘할 거예요. 집안에 물건이 놓인 것을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도 그럴듯한 꾀였지. 할머니께서 소중히 여기서던 다듬이 돌이 어디 있지? 절에서 막 돌아온 젊은이는 알 수가 없었지. 집에 먼저 와 있던 젊은이는 빙그레 웃었어. 헛간에 있지요. 그 말에 온 가족의 얼굴에 웃음이 피었단다.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너무 억울했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봐 달라고 사정했어. 이번이 마지막이다. 할아버지께서 아끼시던 벼루가 어디 있느냐? 이번에는 아버지가 물었어.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또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먼저 와 있던 젊은이가 벽장 안에 있는 벼루를 찾아가지고 나왔어. 가족들은 진짜 아들을 찾았다고 좋아했지. 야, 당장 맞아 죽기 전에 나가. 먼저 와 있던 젊은이가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를 냅다 걷어찼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어디서 거짓말을 해? 가족들도 등 뒤에 손가락질을 했지. 어머니는 소금까지 뿌렸어.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바람에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결국 내쫓기고 말았단다. 집에서 쫓겨난 젊은이는 정말 황당했어. 분하고 슬프고 억울했지. 젊은이는 어디 갈 곳이 없었어. 그래서 엉엉 울면서 공부하던 절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스님이 젊은이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만 혀를 끌끌 찼어.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가짜에게 몰려서 집에서 쫓겨났구먼. 젊은이는 깜짝 놀라서 물었지. 스님께서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자네 얼굴에 다 씌어있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스님은 갑자기 엉뚱한 걸 물었어. 자네 혹시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서 아무데나 버린 일이 없나? 젊은이는 맑은 겨울물에 풍덩 뛰어들어 목욕하던 일이 떠올랐어. 공부가 잘 안되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곤 했지. 그리고 목욕을 하면서 길어진 손톱 발톱을 깎아서 물에 떠내려 보내기도 했대. 겨울 아래쪽에 아주 오래 묵은 들쥐 한 마리가 살았네. 이 들쥐는 물에서 떠내려오는 손톱 발톱을 아주 맛있게 다 받아 먹다 보니 사람의 전기를 받게 되었지. 그래서 자네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거라네. 아, 그랬군요. 젊은이는 그제서야 모든 걸 알 수 있었어. 젊은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스님을 보았지. 걱정하지 말게.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네. 고맙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쥐가 가장 겁내는 게 고양이 아닌가. 저 고양이를 가져가서 가짜 앞에 내려놓게. 스님은 절 부엌 앞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를 가리켰지. 젊은이가 끼니 때마다 밥을 한 숟가락씩 남겨주었던 고양이였어. 젊은이는 그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달려갔지. 아니, 저 미친 녀석이 또 왔어. 온 가족이 웅성거렸어. 젊은이는 아무 말 없이 가짜 아들 앞에 고양이를 내려놓았지. 가짜 아들은 대번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 야옹! 고양이가 펄쩍 뛰더니 가짜 아들의 목을 물었어. 그 순간 가짜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에 큰 들쥐 한 마리가 목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진짜 아들을 찾은 가족은 큰 잔치를 열고 행복하게 잘 살았지 뭐.
도깨비와 마녀의 집. 미아일은 모험을 좋아하는 남자아이랍니다. 도깨비 푸요푸요는 미아일과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둘은 언제나 함께 다닌답니다. 어느 날 미아일과 푸요푸요는 숲속에 갔습니다. 저 숲속엔 말이야 마녀의 집이 있대라고 미아일이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녀의 집은 금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이상합니다. 보통 마녀의 집은 무척 조용하고 어두워서 무서운 생각이 들기에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커다랗게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 가엾어라, 내가 달래줘야지. 마녀의 집에서 울고 있었던 것은 배고픈 아기와 기저귀가 젖은 아기였습니다. 미아일과 푸요푸요는 아기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아이 귀여워라, 아기는 정말 귀여워. 푸요푸요는 엄마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가야 간식 먹자 하며 미아일은 찬장에서 사탕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맛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기가 또 울 텐데 우리가 먼저 맛을 볼까? 그렇게 말하고 사탕을 먹는 순간 둘의 몸은 슉 하고 작아져 버렸습니다. 마법의 사탕이었던 거예요. 야옹, 어디선가 갑자기 고양이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위험해, 빨리 우리 집으로 들어와. 한쪽 구석에서 생쥐가 둘을 불렀습니다. 저 고양이는 마녀가 귀여워해주니까 뽐내고 있는 거야. 생쥐 가족은 잔뜩 화가 나서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놀리고 심술을 잘 부린단다. 심술쟁이 고양이구나. 좋아, 그럼 좀 놀래줄까? 그렇게 말한 푸요푸요는 모두에게 손수건과 타월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제부터 도깨비가 되어 고양이를 놀래주는 거야. 자, 그럼 출발. 히히히, 우리는 무서운 도깨비들이다. 푸요푸요와 친구들은 무서운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꾸벅꾸벅 졸고 있던 고양이는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요푸요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야옹, 진짜 도깨비네. 잠에서 깬 고양이는 놀라서 펄쩍 뛰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깨비님. 다시는 생쥐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살려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마침 그때 마녀가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아기들 우유 먹일 시간에 늦어버렸네. 분명히 기저귀도 젖어 있을 거야. 응애 울고 있을 텐데. 자, 서두르자. 빨리빨리. 아니, 우리 아기들이 웃고 있네. 우유도 먹은 것 같고 기저귀도 갈아준 것 같은데 누가 해주었을까? 저희들이 해주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은 물론 푸요푸요입니다. 정말 고맙다, 도깨비들아.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나 작구나. 그건 저 사탕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부탁이니 원래 크기로 되돌려주세요. 그거라면 아주 간단해. 마녀는 커지는 밀가루를 뿌려주었습니다. 다시 커진 미아일과 푸요푸요는 마녀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기와 생쥐들 그리고 고양이와도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어느새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녕, 또 놀러와. 마녀의 집 식구들은 오랫동안 손을 흔들었습니다. 효자와 눈썹 없는 호랑이. 옛날도 아주 먼 옛날이었대. 호랑이가 사는 깊은 산, 그 산자락 외딴 집에 어머니와 나무꾼 아들이 살고 있었어.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장에다 내다 팔았대. 그래서 두 식구가 겨우 먹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효자야, 효자. 어머니에겐 늘 소복소복 따뜻한 밥과 맛난 반찬을 해드렸지. 그리고 항상 깨끗한 옷을 입혀드렸지. 그러자면 자기는 남은 찬밥덩이나 물에 말아 후루룩 먹지 않았겠어? 하지만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들은 싱글싱글 웃는 낯으로 어머니를 잘 모셨어. 그런데 글쎄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
사흘 동안 눈이 펄펄 내려 지붕도 들판도 산도 모두 하얗게 변한 겨울이었지. 누워있던 어머니가 말했어. 야,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산딸기만 먹으면 내 벌떡 일어나 앉을 수 있겠다만. 그러나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겠어. 그래도 아들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 덮인 산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 기어이 산딸기를 찾으려고 말이야. 눈발이 얼굴을 마구 때렸지. 발도 손도 꽁꽁 얼었어. 마침내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되었을 때야. 갑자기 눈앞에 꽃이 가득 핀 작은 밭이 나타났어. 이상하게도 그 꽃밭 위로는 눈도 내리지 않았지. 마치 따뜻한 봄날인 듯 그 자리만 말이야. 그 신비한 꽃밭 한가운데 빨간 산딸기가 탐스럽게 열려있지 뭐야. 아들은 산딸기를 정성스럽게 따서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어. 어머니는 너무 기뻐했지. 이 겨울에 산딸기를 정말로 구해오다니 고맙구나. 하지만 어머니 병은 갈수록 깊어졌지. 아들은 용하다는 의원을 모셨어. 찬찬히 어머니를 살펴본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어. 그 자네 어머니의 병은 살아있는 호랑이의 눈썹을 다려 먹어야만 낫는 희귀한 병이라네. 어쨌지. 호랑이 눈썹을 대체 무슨 수로 구하겠나. 아들은 보침을 사서 둘러매고 산으로 들어갔어.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어머니를 구하리라 굳게 결심하고서 말이야. 하루 이틀 사흘 호랑이가 산다는 골짜기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지. 한 곡에 넘고 두 곡에 넘고 세 곡에 넘으니 엉 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에 울리지 뭐야. 아들은 호랑이를 찾아 두리번거렸어. 그 순간 호랑이 한 마리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데 눈에서는 불길이 이글대는 것 같았지. 어지간한 사람이면 기절을 했을 거야. 그런데 아들은 겁을 내기는커녕 반가운 듯이 호랑이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갸우뚱 쳐다보는 호랑이에게 아들은 사정 이야기를 했어. 아주 간곡하게 말이야. 호랑이님의 눈썹을 얻어 우리 어머니 약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살아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호랑이님의 밥이 되겠습니다. 아들은 엎드려서 빌었어. 아주 정중하게 말이야.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호랑이가 갑자기 눈물을 철철 흘리지 뭐야. 어흥, 너를 보니 병들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너처럼 효자였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어흥. 호랑이가 등을 납작 낮췄어. 아들더러 올라타라는 거겠지.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호랑이가 쌩하고 바람처럼 빨리 달렸어. 아들이 사흘 건너 넘은 산고개를 단박에 넘지 뭐야. 하나 둘 셋 달 동안 말이야. 효자를 태운 호랑이는 금세 산자락 집에 닿았어. 호랑이는 굴따라 눈썹을 뚝뚝 떼더니 아들에게 주었어. 호랑이 눈썹을 받아든 아들은 큰 소리를 했지. 호랑이님, 문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께 이 눈썹을 다려드린 후에 나올 테니 그때 저를 잡아먹으십시오. 그런데 눈썹 없는 호랑이가 고개를 흔들었어. 어흥, 아니야. 나는 내게서 큰 걸 배웠어. 나는 앞으로 사람만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을 테다. 그럼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호랑이는 올 때처럼 횡 달려나가더니 금방 보이지 않았지. 호랑이 눈썹을 다려먹고 어머니는 거뜬하게 나갔어. 그 후 아들은 해마다 겨울이면 귀한 꽃과 산딸기를 장에대다 팔아 잘 살았지. 왜 그 봄날 같은 꽃밭이 있었잖아. 효자에게만 보인다는 꽃밭이었거든. 그리고 참 혹시 눈썹 없는 호랑이를 만나거든 효자를 도와준 착한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맞을 거야.